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쉬다 나오니까 오늘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막 헷갈리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배경 화면에 이 세계 불꽃 축제 모습을 띄워놨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인데요. 여기서 보면 LG 트윈스타워랑 파크원 건물 때문에 조금 가리긴 한데 그래도 약간씩 보이긴 하거든요. 보이긴 한데 내일 있더라고요. 내일. 근데 한번 와보시면 정말 볼만합니다. 이야, 참, 한 90분 정도, 내일 저녁 7시부터 한다고 돼 있고, 촬영 통제는 2시부터 한다고 돼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아마 오셔야 될 겁니다. 네, 정말 볼만하고, 불꽃축제를 보면 거의 외국인이 거의 절반 가까이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계신 이 외국인 근로자 분들도 좀 많이 와서 본다 이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하철 타고 와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 와서 참 고생하는데 이렇게 거의 공짜로 이런 정말 보면 장관이거든요. 이런 불꽃 축제가 다른 나라도 저도 뭐 싱가포르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몇 번 봤었는데 우리나라 이 불꽃 축제가 정말 최고의 불꽃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재밌는 댓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쭉 다 보고 제가 이렇게 좋아요 다 눌러드렸으니까요. 우리 보리님은 또 2,900 이번에 쓰셨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 달 전망을 보니까 시장이 빠져도 별로 많이 안 빠지는 걸로 봐서 한 2,525 밑으로는 한 2,525 마이너스 2.6%고요. 거기에 121 이동 평균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PBR 0.9 밑에 가면 강력하게 또 매수하면 먹으니까요. 그리고 위로는 2,704를 적어놨네요.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는 제가 2,708로 착각해서 10월 장대 양봉으로 월 초에 살짝 빠졌다가 양봉으로 끝나면서 한 2,704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놨는데, 맞으면 우리 복덩이 주식님이 커피를 사주겠다고 해서 제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맞으면 사신다 했으니까 틀리면 제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밑으로 만약에 2,600 미만에서 끝나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커피 타임 한번 마련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음질이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무다라이님, 제가 처음 댓글 본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처음 주식을 시작해서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돈을 끌어와서 더 투자했습니다. 아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계속 들어가는 돈이 불어나고, 욕심에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다가 리딩방에도 가입하셨었군요. 결과는 뻔하게 지금은 원금 손실이 꽤 많습니다. 투자금의 한 30% 정도, 30% 정도면요 괜찮습니다. 30%는 언제든지 만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 코로나 때 지금은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박세희 전무님 알고 찐이라고 생각했는데 욕심에 더 자극적인 방송을 찾게 되었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찐인지 구분할 정도는 되어 있고, 네. 그 밑에도, 계속 이어서 달아주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어스에서 하는 전문의 컨텐츠 구독하고 보다가 얼마 전 실수로 결제가 안 돼서 다시 가입을 했고, 늘 좋은 말씀과 투자 의견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 전무님 책 나왔을 때 책 잘 안 보는데 얼마나 기대됐는지 책 받고 정말 설레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식에게 꼭 읽히고 싶은 책입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항상 감사드리면서 영상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있네요. 저는 아직도 종목을 잘 고를 줄 몰라 누가 소개해 준 종목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시중을 싣지 못합니다. 지수에 대한 것만 PBR 0.9 이하에서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지수 플레이 하나만 잘하셔도 이제는 중수 되신 겁니다. 중수. 지수 PBR 0.9 미만에서 지금 인버스 잡고 거기서 주식 다 팔고 고버스 잡고 풋옵션 사고 그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자, 제가 아직도 가장 잘 못하는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밸류에이션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지금 뉴욕대에 계신 다모다란 교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와, 저분이 진짜 밸류에이션의 대가다 하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밸류에이션의 대가다 하는 분이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증권사나 이런 데 다 다니셨고요. 그리고 최고의 학부 나오셨고 석사하셨고 다 그러셨는데 주식으로 성공 못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받을 때는 밸류에이션 대가다고 소개를 분명히 받았었는데요.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진 파머 교수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한 70%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멀한 시장에서 막 무슨 공포감이나 아니면 지나친 기대감이나 그런 게 동반되지 않은 노멀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다 저는 밸류에이션을 다 반영을 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나치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다 그 기대감에는 다 맞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보면.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산업 리포트에서 이렇게 성장을 전망을 했고, 이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떨 거다라고 거기 어썸션, 가정을 통해서 매출을 추정하고, 예.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또 어떤 경쟁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산업의 대체제와 보완제의 그런 탄생으로 인해서 독점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함부로 그 매출 추정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션을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에 적었다가 하향 조정하고 최근에 반도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멀한 시장에서 이미 시장은 밸류에이션을 다 하고 있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기대를 하고 아니면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하면서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서 거래될 때가 있고 고평가되면서 거래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70%는 이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나머지 주가 움직임, 주식의 70%가 적정하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주식에
1년 중에 가격의 70%는 본질 가치 근처에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나머지 이 30% 정도가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지나치게 급락을 하면서 내재 가치를 벗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트렌드, 패션 막 이런 게 닷컴 버블 때 와 닷컴 이러면서 지나친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2년 가기도 합니다. 한 2년 동안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많이 왜곡돼서 거래되는 거.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요. 아주 어려운 거고 다몬타란 교수가 450불에 엔비디아 다 팔았었거든요. 작년에. 예,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에 대가 다몬타란 교수도 그렇게 잘 못 맞춘다는 거죠.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거니까 나는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힘들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예, 굉장히 당연한 거니까 너무 이 넘사벽이고 나는 내가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전체 시장 ETF 매매가 그래서 좀 더 쉬운 겁니다. 자,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 초록보라님 예, 이번 변동성장 행사에서도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쪽으로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예, 대선 불확실성에서 시장이 탈피하면서 시장은 내년 이 G2 국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스, 트럼프. 이 해리스 후보도 좀 보니까 관상이 참 좋네요, 보니까. 관상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안 넘어가겠습니다. 관상 얘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그리고 47 오는 6일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11.5 미국 대선의 향배를 가릴 수 있는 두 개의 숫자다. 이게 뭐죠? 자, 60은 남은 한 달에 마지막 최대 변수로 꼽히는 투표율 경계를 의미하는데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할 수 있지만 낮으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네요. 시멘트처럼 단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감안하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층이 실제로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가 승부의 추를 좌우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8년 전 대선, 4년 전 대선에서 입증된 공식이라고 하고요. 2016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 한 달 전까지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5%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우세를 유지해서 당선이 유력해 보였었죠. 8년 전 2016년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이 55.7%에 머물렀고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비호감 이미지의 클린턴 후보의 투표를 포기하면서 클린턴은 선거인단 과반에 실패했습니다. 네, 요게 이 하루 전날 CNN에서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확률이 이제는 90% 이상이다. 92%, 94%다. 요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힐러리를 한테 내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아유, 그러면 내가 꼭 투표 안 해도 되겠네? 저는 이런 심리 반에 의한 반작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그때 정몽준 그 당시 후보가 한 일주일 남기고 그죠?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그때 이해창 후보를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바꾸면서, 이쪽 진영에 대한 오히려 불안감. 야, 이러면 지겠네. 그럼 반드시 나가서 투표해야 되겠네. 예, 그런 영향을 저는 줬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약간 한쪽으로 이제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라고 하는 거는 썩 좋은 저거 언론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실 전쟁할 때는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는 라디오에서 뭐 독일군이 패배하고 있어 뭐 이런 일부러 루머를 막 뉴스를 오보를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유 항복해야 되겠네. 야 독일 지금 다 전장에서 다 패배하고 있대 하면서 예, 그런 심리전을 했는데 선거 전은 예, 좀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 등 기록적인 사전 투표 덕분에 최종 투표율이 66.9%로 보통 선거가 확립된 192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군요. 오히려. 야, 그때는 또 코로나 때였는데, 그죠? 코로나 때인데, 오히려 우편 투표 이런 것 때문에 66.9%. 힐러리 때 2016년 대비해서 11%포인트나 더 많았군요. 2000년 이후 치른 역대 미 대선 투표율은 2000년 이때 51.2%였고요. 이때는 아들 부시랑 엘고가 나왔었죠. 아들 부시랑 엘고가 나와서 그때 그 전에 클린턴이 워낙 잘 했기 때문에 엘고가 당연히 된다. 그때도 엘고가 당연히 된다 분위기였다가 그때도 뭐 플로리다 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2000년도가 51.2%밖에 안 나왔었었네요. 그리고 2004년에 56.7. 예, 그러면서 아들 부시가 재선을 했고요. 그죠? 2008년도에는 58.2. 이때는 오바마가 당선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때는 54.9%로 나타났었군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7,422만여 표로 2016년 당선 당시 총 득표수 6,297만여 표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고도 낙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불복 이런 얘기가 많았었군요. 아무튼 최대 관건은 선거 투표율이네요. 네. 자, 또 다른 숫자 47은 두 번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넘지 못했던 지지율 벽을 의미를 하는데요. 트럼프의 득표율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각각 45.93, 46.80을 기록을 했는데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강점인 반면에 확장성에서 한계를 보여온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마의 46%를 넘는 득표율을 올릴 경우 승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콜 프레이지어 공화당 대선 캠프 자문역은 트럼프 지지율은 최근에 47에서 49%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낙성을 기대하는 이유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트럼프의 실제 득표율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2에서 3%포인트 정도 더 나왔던 경향성이 있는 만큼 숨은 트럼프표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숨은 트럼프를 우리가 샤이 트럼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차마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다가 실제 투표장 가면 투표하는 이 샤이 트럼프가 또 2에서 3%포인트 있네요. 보니까. 자, 미국 대선 50개 주 선거인단 판세 현황입니다. 총 선거인단은 538명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쪽이 215, 해리스가 230, 그리고 중간에 이 7개의 스윙 스테이트 경합이 94. 네,
우리가 이 그네를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 쪽의 표가 93표가 또 있습니다. 예, 요렇게 회색으로 스윙 스테이트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4년마다 이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첫째 주입니다. 첫째 화요일이 아니라 첫 번째 화요일이 아니라 첫 번째 주 화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목, 금, 토, 일 했을 때 목요일이 1일이면 첫 번째 주 화요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주 화요일. 그러겠네요. 월, 첫째 주 화요일. 그렇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5일로 돼 있고요. 11월 달에 한번 볼까요? 11월 달이 1일이 금요일입니다. 1일이. 2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3, 4, 5 요때가 첫 번째 화요일이 되네요. 이게 첫째 주 화요일하고 이게 뭐 첫째 주 첫 번째 화요일 좀 헷갈리기는 돼 있다 그죠? 네. 자, 이번에 이 치러는 대선에서는 투표일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메가톤급 돌발 이슈가 선거판을 흔들고는 했는데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이변 2016년 11월 8일 대선을 한 달 앞두고는 트럼프의 외설적 대화가 담긴 동영상 테이프가 공개돼서 대선은 사실상 끝났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트럼프 지지층의 역결집을 부르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2020년 11월 3일 대선 한 달여 전에는 트럼프가 코로나에 확진되며 발이 묶여서 핵심 경합주 유세를 접어야 했고 바이든은 차남 헌터의 사생활 자료가 유출이 돼서 곤욕을 치렀다. 이번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도 언제든 와일드카드가 발생해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고 전면전 위기로 치닫는 중동 전황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젊은 층과 무슬림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유권자의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이고요. 아랍 아메리칸 연구소가 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42%로 해리스를 찍겠다는 응답자 41%보다 앞섰네요. 요 AAI, 아랍 아메리칸 연구소, 인스티튜트 뭐 여러겠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스라엘에 너무 또 지나친 보복에 미국 정부가 계속 지지를 한다 이러면서 아마 이쪽 아랍권 아메리칸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을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 쭉 나오는데 지금은 49대 46이네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네바다, 요 아까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는 요렇게 박빙이다. 네, 그런 자료였습니다. 남은 한 달 진흙탕 싸움 가능성 커. 아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유가 그걸 한 3, 4개월 전에 터뜨리는 것보다는 그죠? 딱 선거 있기 얼마 전에 딱 터뜨려야지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보니까 10월 달에 그렇게 터뜨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거 보면 사진 보면 재밌다 그죠? 그래도 굉장히 정중하게 악수를 하네 보니까 트럼프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선에서 질 경우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정직한 선거를 원한다고 라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500번 탄 승객도 있다. 중국 자율주행차 연내 한국 투입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율주행 굴기를 내세운 중국은 선두주자 미국의 위치를 위협할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기술적, 비즈니스적 성취를 얻었고요.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 수천 대가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우한에서 하고는 있다고는 들었는데 베이징에서도 그런가요? 중국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3곳, 포니, AI 위라이드, 하오모 AI를 지난 6월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네요. 포니 AI의 닝장 부사장과 하오모 AI의 차이나 부사장, 위라이드의 메이버 장 마케팅 총괄이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자율주행 어느 수준까지 왔나? 네, 저도 궁금하네요. 이미 500회 가까이 우리 자율주행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있다. 신기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선택하는 진짜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그러겠네요. 한 직장인 승객은 총 50회 이용했는데 점심 식사 후 남는 시간 동안 주행 중인 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편안함까지 주고 있다는 뜻이다. 근데 낮잠을 꼭 왜 차를 타고 낮잠을 자죠? 자, 이런 분들이 인터뷰에 응했고요. 자, 자율주행에서 미국 경쟁자는 중국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비결은 우선 전기차로 전환이 빨랐고 스마트카 전환까지 시장 경쟁이 이어졌는데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탑2 위치에 있다는 점이고 우선 기반을 갖췄고 필요한 인재와 인프라가 잘 공급되고 다른 요소는 큰 시장이며 정부 지원도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죠, 정말. 자율주행 정책 및 관리, 감독 측면에서 줄곧 개방적이며 동시에 세밀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확실히 지원해 주는 게 크다. 이런 기반 위에서 법과 규제가 빠르게 완벽해지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거리낌 없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기 자율주행 레벨이 뭐야? 자율주행 5단계 레벨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벨 0는요. 차량의 모든 주행 관련 작업은 인간 운전자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냥. 자, 레벨 1. 차선 유지 보조 등 특정 기능만 차량 시스템이 담당. 나머지는 인간 운전자가 다 통제를 하죠. 지금 차에 있는 그 크루즈 기능이 요 레벨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레벨 2는 조향,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속도 조절 등 여러 기능이 동시에 가능하고요. 이게 우리 문의사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발을 떼고 손을 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눈을 떼는 단계 그리고 아예 사람이 없어도 되는 단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던데 레벨 3가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하고 변수 발생 시에는 인간 운전자가 개입하는 이게 레벨 3고 레벨 4는 특정 구간 내에서 시스템이 완전 자율주행하는 겁니다. 레벨 5는 모든 환경에서 인간 운전자의 어떠한 개입도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경쟁 구도인데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물어보니까 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미국은 구글 웨이모고요. 중국에서는 포니 AI와 바이두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주행 보조 기술에서는 중국의 여러 완성차 업체와 화웨이 등 IT 기업이 뛰어나며 비슷한 수준인 곳은 미국 테슬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야, 테슬라는 여전히 상징적인 회사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3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주행 보조 기술이 레벨 2와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은 아예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레벨 2하고 레벨 4는. 레벨 4 수준에서 웨이모나 포니, AI 같은 기업이 각축을 벌이면서 빠른 변화를 이끌고 있고 대규모 도입도 2, 3년 내에 완성될 수가 있다. 테슬라가 격차를 곧바로 따라잡는 건 무리라고 본다. 우리는 테슬라가 일단은 제일 앞서 있고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율주행에서만큼은 중국이 앞서 있고 테슬라가 뒤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는 시기는 언젠가? 2, 3년 후에는 중국 큰 도시의 전체 구역에 대규모 투입돼서 상업화를 이룰 것이며 2028년쯤이면 중국 전역이 자율주행 지역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모두 도입되기까지는 한 5에서 10년 걸릴 거다라고 하고요. 자, 걸림돌은 시장 전망보다 기술 보편화가 느린 이유는 허가 때문인데 이미 운전자가 필요 없는 단계까지 왔지만 운전자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각각의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준이 다른 상황이고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역시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격을 낮춰야 심리적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과거 기술을 대체하면서 가격도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예상치에 도달하면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목표는 인류를 반복 노동에서 해방시켜서 더 많은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기, 감정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인류가 종사해야 하는 미래 산업이다. 참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거는 네, 모든 기업의 기술적인 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죠. 네, 반복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기와 감정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인류가 종사해야 하는 미래 산업이다. 또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젠벡스 링크, 최근에 젠벡스 주가가 크게 올랐던데, 이 젠벡스가 이걸 하는군요. 젠벡스 링크, 해외 명품 수입 및 모바일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회사인데 합작해서 포니 링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에서 10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로보택시 서비스도 한국에 선보이고 싶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을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인권 그리고 이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이런 걸로 다른 나라들이 조심조심해서 추진하자 이럴 때 중국은 그냥 정부가 이거 정부가 주도하니까 일단 해봐 하면서 아까도 넣었죠. 정부의 지원 이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율주행 정책 및 관리 감독 측면에서 줄곧 개방적이며 또 동시에 세밀하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중국의 자율주행 이 기사를 잘 읽어봤네요. 자율주행 능력이 지금 세계 최고가 되어 있군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좀 비판적이거나 선입관을 갖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 이커머스라든지 위챗페이라든지 이런 사이버머니 등등 이런 거에서 우리보다 훨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먼저 앞서갔거든요. 카드 사용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전자상거래로 확 넘어갔었고 중국이 정책적으로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며 일단 다른 나라들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규제나 그런 면에서 좀 우월한 면이 있긴 합니다.
네, 이 부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 박한설의 숫자 읽기 노령운전 자율주행으로 풀자. 자,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지금 칼럼인데요. 올해 초부터 불거진 급발진 논란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급격히 돌진했다던 가해자들의 주장은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 선명하게 남겨진 짙은 엑셀 페달 문양과 합치되지 않았다. 감속하려다 가속 페달을 밟고 대대 속도가 높아지자 당황한 탓에 가속 페달을 한층 더 강하게 밟아버린 게 사고의 전말이다. 뚜렷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차량보다는 운전자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인재다. 공교로운 점은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만이 아니라 매년 감소하는 국내 교통사고 발생률과 달리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은 치솟고 있다. 앞으로 노인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노인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한 정도라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다. 1998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조차 8천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현재까지 면허 반납자는 100만 명 정도에 그치기 때문인데 각종 혜택을 주는데도 왜 호응이 적을까라고 되어 있네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촘촘히 깔린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자차가 편의성을 담보하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가 많다.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며 이는 노령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이동 제한으로 기능을 한다. 보조금을 받으려 본인의 이동권을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논의가 계속 공회전만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운전의 혜택을 다른 복지로 대체하는 게 아닌 더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노인에겐 자율주행 기반의 운전만 가능하게끔 하는 제한적 면허만 허용하는 건 어려울까?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유사한 조치가 이미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모든 차량에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EB를 설치하게끔 하는 법제화가 진행되어서 일반 운전자도 기계의 제동 보조를 받고 있어서다. 그러니 통상의 운전자보다는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자율주행의 보조를 받아서 운전토록 하는 게 그리 큰 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일반 운전자와 자율주행에 비교해서는 자율주행의 사고율이 명확히 낮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역에서의 결과이기는 하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 부상률과 사망률이 낮고 그마저도 접촉사고의 대부분은 후방에서 일반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였군요. 일반 운전자보다 안전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운전자보다 위험할 수 있는 노인 운전을 보조하게끔 돕는 게 노인 운전 배격보다는 낫다. 참 좋은 말씀이네. 저도 가끔씩 예전에 저기 한문선 변호사인가 뭐 누구 계시잖아요. 거기 블랙박스 보다 보면 야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지각대장이라 가지고요. 좀 급하게 운전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 블랙박스 보면 아유 정말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자기 따님이랑 아이 태우고 어디 나들이 나셨다가 급발진 사고로 해서 봤는데 거기서 이 조사할 때 그걸 보잖아요.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나오는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 등이 켜져야 되는데 그 사고도 보면 그 운전자분은 사셨지만 조수석에 그리고 뒤에 다 있었던 그 가족들이 다 그 사고 당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초당적으로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초당적으로. 자, 그리고 그다음 칼럼 보겠습니다. 조원경의 돈의 세계, 모건 스탠리 보고서와 반도체 주가 파자. 네, 우리 조원경 교수님 가끔씩 전화 오십니다. 전문님 주식 못 하겠어요 하면서 막 짜증나서 주식 못 하겠어요 하면서 가끔씩 네, 거의 시장 바닥에서 전화 주시는 네,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시긴 합니다. 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한 외국계 투자은행 조사에 착수했다. 주인공은 지난달 15일 겨울이 온다는 반도체 보고서를 낸 모건 스탠리다. 이 회사는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렇게 후려쳤죠. 디램 메모리 수요가 줄고 HBM 공급 과잉 우려가 높다. 뭐 블라블라 하면서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를 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맥쿼리 역시 삼성전자를 허약한 반도체 거인으로 표현하면서 목표 주가를 뒤늦게 6만 원 초반 갔는데 이어서 또 6만 4천원으로 낮추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그렇죠. 12만 5천 원 하고 있다가 그 8만 8천 원 갔다가 이번에 6만 원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12만 5천 원 리포트 목표가 제시하고 있다가 허겁지겁 6만 원. 이런 경우가 보통 보면 이 애널리스트 중에도 보면 약간 휴먼 인덱스가 있거든요. 애널리스트 저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낮추면 그때부터는 주가 올라.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 리포트는 거의 바닥을 알려준 리포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반론도 크지 않은데 하이닉스는 HBM 최대 용량 39GB를 구현한 HBM3E 12단 신제품을 양산을 하고 4분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한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리즈가 내년 본격 출시되면 제품은 시장의 주류가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AI 시장 성장이 기존 학습에서 추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030년 추론용 AI 칩 시장이 7년 내에 24배 성장할 전망이 나온다. 아침에 ESS 시장이 앞으로 한 7년 동안에 10배 성장한다고 했는데 이 추론용 AI 칩 시장은 7년 내에 24배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급성장은 디램 선도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혜로 이어지게 돼 있고 셋째, 때마침 지난달 26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100불 깨졌다가 어제 다시 100불 회복하긴 했습니다. 근데 80불대에서 110불까지 왔었으니까 그죠? 네, 바닥에서는 꽤 한 30% 올라섰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제조할 HBM 제품이 매진됐다는 희소식이 나왔죠. 낙관적인 가이던스의 반도체 업황 겨울 우려는 다소 누그러졌고 이때 모건 스탠리가 또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또 저는 저 같으면 참 우리 속된 표현으로는 쪽팔려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또 110불 넘어가니까 114불인가로 또 목표가 슬쩍 막 올렸잖아요. 누구 말이 옳은지는 이번 달 8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1차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종목이라고 저격을 했고 만약 리포트가 틀렸다면 이를 믿고 주식을 손절한 투자가의 넋두리는 누가 받아줘야 할까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손절 안 하시고 그냥 버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제가 한번 분석해드렸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항상 8개월 정도 빠르다고. 과거에 그 애널리스트의 패턴을 좀 파악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움됩니다. 이 애널리스트 너무 빨라. 이 애널리스트는 너무 뒷북이라서
예, 조정하고 나면 항상 올라. 예, 이런 거. 우리가 타짜 영화 타짜 3에 나오죠. 3에서 그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대가 탈탈 털리고 일어날 때 물어보죠. 야, 너 내 패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라고 했더니 얘기를 해주죠. 아저씨는 좋은 패를 갖고 있으면 요런 습관이 있고 뻥카를 칠 때는 또 요런 습관이 있다. 나는 그 습관 보고 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당신 패 이래 보는 뭐 특수 렌즈 이런 거 아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보면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적는데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사가 2개나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운 아니었네. ETF로 한 달 35% 수익. 비결을 들어보니까 9월 투자왕 이규빈, 김민준, 정영빈, 김땡, 김병땡 뭐 인터뷰를 했는데, 자, 주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대회를 통해서 ETF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댓글 남겨주셨던 분 밸류에이션의 고무다라이 님이셨죠. 네, ETF 요즘 ETF가 인기가 많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ETF 투자왕 대회 국내형 부문 9월 투자왕에 오른 대학생 김민준, 닉네임은 서제스트였다고 하네요. 예, 얘기이고, 김 씨를 비롯한 참가자 5명이 9월 투자왕으로 선정이 돼서 상금을 받았네요. 우리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요 기간 동안에 해서 총상금 3천만 원. 머니투데이 ETF 투자왕 대회는 매년 부문별 수익률 1등 참가자를 선정을 해서 월간 투자왕으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공들의 ETF 성공 투자 비결을 들어봤더니 국내 주식형은 단기 매매로 네, 월 12.67% 수익이 났네요. 밸류업 투자왕. 밸류 9월 투자왕에 등극한 닉네임 땡땡씨는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다고 겸손한 소감을 남겨서나 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장을 보는 눈과 판단 능력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대회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국내 장을 살펴본 결과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장기 투자가 아닌 주요 이벤트에 따른 단기 매매를 위주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ETF는 아마 거래 수수료가 없을 겁니다.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 부담도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세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반 주식은 지금 0.2%로 거래세를 내다 보니까 매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으로 많이 까먹거든요. ETF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국내 주식의 경우 대체로 전일 미국 증시에 따라 시초가 갭으로 띄워놓고 장중에 내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매매 방식이 통한 것 같다라고 하셨고, 주요 종목은 타이거 바이오 탑10을 비롯해서 타이거 소프트웨어, 코덱스 자동차, 코덱스 코스닥 150,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200 헬스케어,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화장품 등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반도체의 경우 외인과 기관의 수급 측면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준으로 상승할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 미리 국내 반도체 ETF를 사고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빵 뜨면 시초가에 매도. 네, 이 정도 매매를 하는 거 보니까 트레이딩에는 일단 약간 중고수로 넘어오셨네요. 저희가 옛날에 선물 매매할 때 미국 시장 예측하고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딱 때리고 그냥 청산하고 나오거든요. 벌써 대학생인데 이런 매매를 할 줄 아시네. 트레이딩에 약간 감각이 좋으신 분이군요.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나 차트상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매매했다고 설명했고요. 특히 9월 하순에 매수한 화장품 ETF에
성과가 좋았다라고 또 했습니다. 연금형 투자왕 부경대정연비님이 월 수익률 30.3%, 중국 부양책을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와, 야, 이분도 대단한 분이네. 정영빈님이신데 운용업계 진로를 희망하는 또 대학생이군요. 지금 국내 주요 운용사 인턴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ETF 투자 대회는 처음이었는데 일반 주식 투자 대회 대비 더 분석적이고 장기적인 시작에서 투자를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했고, 비결을 물었더니 대회 시작 전에 투자 가능한 ETF 종목을 하나씩 분석해서 우선 선별하고 리스크는 적으면서 기대 수익이 큰 비대칭적인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는 여타 증시와 상관관계가 낮아서 미국 법을 우려해서 자유롭고 저렴했다면서 강한 부양책과 증시 반등은 필연적이라고 판단을 했네요. 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를 지난 8월 26일, 27일 분할 매수해서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와, 8월 26일, 27일 날 분할 매수해서, 야, 대단한 촉인데요. 그는 중국 테크 기업들로 이루어진 ETF로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지만 중국 정부 부양책에 크게 반응을 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야, 이 부분은 정말 놀랍다, 그죠? 정말 앞에 분하고는 좀 다르지만 촉이 좋으시네. 혹시 우리 모닝 브리프를 매일 듣고 계신 분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국내형 투자왕 서제스트 월 수익률 10.5%, 대회 참가하면서 ETF 공부 매력 느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길게 투자해도 2주 안에는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라고 했고요. 국내 ETF만 투자하는데 매일 매수 매도하는 방식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하루하루 매일 사고 파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나라 ETF 움직이면 그래도 한 2, 3일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국내 ETF의 경우에 2차전지 반도체 ETF를 주로 매매했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라이즈 2차전지 액티브,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바이오 탑10을 매매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시황이 좋지 못해서 2차전지에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또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규빈 씨는 미국 빅컷 해리스 대선 토론 우세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등을 예상했는데 전부 맞았다고 하고요. 또 대학생이시군요. 이 씨는 ETF에 대한 관심이 투자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였는데 ETF와 같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개별 기업의 체계적 위험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죠. 위험을 줄이면서도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ETF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타이거 항생테크, 은선몰,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 미국 나스닥 바이오 등등 이런 걸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율투자왕 김병신은 월 수익률 35%,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과감한 투자가 비결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IB 부서에 재직 중이군요. 주식 선물 등 투자대에 참가해 본 적이 있지만 ETF는 활발하게 매매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최근 증시 변동성이 높아서 30%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해 놓고 나머지는 2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홍콩 증시가 최근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부양책에 따라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특정 산업의 상품보다는 국가 지수가 현재 상황에서는 매력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도 생깁니다. 야, 대학생 수준에서 벌써 이 정도 매매를 하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허지원의 마음 상담소,
이 칼럼은 안 읽을 수는 없는데 읽고 끝내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쭉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중에 내담자가 보이는 감정의 껍질을 살짝 들추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드러나도록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2차 감정, secondary emotion, 아래 가려진 1차 감정, primary emo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레슬리 그린버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크게 둘로 나눴군요. 1차 감정은 어떤 사건 직후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고 나의 뇌회로에 이미 새겨져 있어서 본능적이고 반사적이며 순진합니다. 불같이 일었다가도 자극이 내 눈앞에 사라지면 금세 가라앉고 기쁨,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놀람과 같은 1차 감정은 어디에서 배워온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와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2차 감정은 1차 감정에 대한 감정 혹은 다른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엉키어 만들어진 감정인데 왜곡된 생각들이 장난을 친 감정이라고 합니다. 수치심, 좌절감, 절망감, 질투, 짜증, 불안, 증오, 원망. 2차 감정은 자극이 없을 때도 물밀듯 밀려와서 오랫도록 지속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감정은 점점 강렬해집니다.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 해도 화가 너무 나서 혹은 절망감과 불안감으로 마음의 고통이 커집니다. 이미 며칠 전 혹은 몇 년 전에 끝난 상황임에도 증오와 원망이 사그라지지 않아서 나의 일상이 흔들립니다. 예컨대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슬픔 혹은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느끼는 분노는 우리가 좌절한 순간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1차 감정인데 그럴 때면 슬픔은 너 당연히 힘들지. 너 너무 고생했잖아. 일단 엎어진 김에 좀 쉬고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나 분노는 너를 지켜. 네가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게 뭐라도 해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잘 적힌 편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역사와 나의 감정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러나 내 감정을 차마 경험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때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혹은 이 약해 빠진 감정을 느끼고 있기에 너무나 불안할 때 2차 감정은 굉음을 내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는 좌절 경험에 대해서 자칫 수치스러워하고 자칫 죄책감을 경험하며 자칫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며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하고 그러나 수치스러울 일도 죄책감을 경험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요. 원하는 바가 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요? 그 일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를 준비할 때입니다. 특히 짜증이나 원망은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2차 감정은 1차 감정을 숨기려다 사람들을 밀어내어 버립니다. 내 약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세우면서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이전의 나와는 너무도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이 마음을 다치게 하죠.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렇게나 자신과 타인을 증오하며 외로워하나요? 자신을 위해 마땅히 경험했어야 할 최초의 감정을 찾아내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법이 나옵니다. 당시 사건에 누가 보아도 직접 관련이 있는 감정이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희미해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툭툭 던져준다면 그거는 1차 감정입니다. 힘들었던 또 다른 과거의 일들을 함께 떠올리게 하거나 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에도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고 심지어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면 그거는 2차 감정입니다. 우울과 불안을 깊게 해서 나의 일이나 관계, 삶을 방해하고 있다면 당신을 지독히도 괴롭히는 그 감정은 당신이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아닙니다. 2차 감정이네요.
어쩌면 당신은 화나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것입니다. 정오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불안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입니다. 당시 마땅히 경험했어야 할 진짜의 감정을 찾아냈다면 지금껏 숨죽여 있던 서툴게 적힌 편지를 읽어내리세요. 무엇을 느끼나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깊이 호흡하고 자신을 잘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정돈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나와 타인에게 전달하세요. 네, 나한테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든 감정을 다루는 일에는 서툴기에 이제 조금쯤 심리학적 통찰이 생긴 당신이 대본을 짜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당신에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낼 때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당신에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낼 때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방금 문장을 읽는데 최근에 우울증을 겪었다고 했던 그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게 쓰시는 그 교수님 누구죠? 네.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며, 그래서 왜가 아니라, 그죠? 그것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겠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아이고, 당신은 그런 지지리도 복도 없냐,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네, 공감을 해주라는 거죠. 네.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경희대 성악과 나온 분인데, 그죠? 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처음에 감정을 찾아 나서세요. 실은 슬프다고, 불안했다고, 실은 화가 많이 났었다고,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그 일을 바랐구나.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었구나 하고 내가 정말 바랐던 방향을 다시 살펴주세요. 그제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감정을 처음에 그 1차 감정을 찾는 게 중요하네요. 네, 실은 슬프다고 불안했다고 실은 화가 많이 났었다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꼭 담고 있으면 그게 2차 감정으로 이 확대 재생산이 되군요. 내가 정말 그 일을 바랐구나.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었구나. 하고 내가 정말 바랐던 방향을 다시 살펴주세요. 그제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 하지원 교수님의 이 마음 상담소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꼭 읽어봐야 되는 칼럼인 것 같아서 오늘도 읽어드렸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손실에 대해서 아니면 수익을 얻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좀 겸손하게 대응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손해가 났을 때는 시장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겁니다. 손해가 나는 것도 그 짝수의 홀수의 코스닥, 코스피 이 퀀터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내가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하셨는데 내가 밸류에이션을 못하고 내가 뭘 못하고 보다도 시장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에 순응하는 ETF 아까 고수들이 다 보면 시장을 분석하고 내가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아예 시장에 약간 파도 타기를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한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지나치게 내가 계좌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과 손실에 내 마음의 감정이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감정에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또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허진 교수님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또 감정, 예, 감정을 잘 실주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메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